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송순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7강의 주제입니다.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또 비언어, 언어를 쓰지 않은 행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 왜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인지를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이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라틴어의 나누다 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바로 커뮤니케어에서 유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뒷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뒷부분만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이 영어들을 살펴보면은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CO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영어 접두어 CO로 시작하는 단어는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스는 공통의 또는 공유를 의미하는 라틴어이고, 또 아랫부분의 커뮤니티는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CO가 붙게 되면은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에 함께,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말이나 글, 그리고 그 밖의 소리나 표정, 몸짓 따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소리로만 하는 거 아닌가? 대화에서 주고받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리뿐만 아니라 글로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인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 신념, 태도, 정보, 사실, 의견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목적으로는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를 주고받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서 관계 당사자들이 여기에서 한 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겠죠.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소통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와 감정을 전달하고 반응을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또 듣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미가 잘 전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를 도울 수도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행동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신체 언어는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신체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반대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표정도 들어가고요. 또 제스처, 그리고 신체 움직임,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간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체 언어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이해됩니다. 때로는 아무런 말 없이 비언어적인 표현만으로도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이 우리 이미지라는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참돼 보이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행동으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등등의 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 두 개 다 모두 잘 컨트롤하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좋은 태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하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춰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삼박자가 고루 맞춰져야지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해를 한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게 너가 말을 잘했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게 바로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뒷장에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잘 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좋은 태도로 상대방에게 잘 말을 할 수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잘 말한 것을 듣는 이 태도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태도는 배려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존중하기라는 부분인 거고, 이 두 번째, 잘 듣는 거는 경청이라고 해서 그냥 귀로만 듣고 한 귀로 이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끝나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 이제 잘 듣기 부분이 있고요. 그 세 번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잘 말하기, 언어적인 표현 또 비언어적인 표현 모두 다 정성 들여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이 좋은 태도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배려라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할 줄 아는 이 마음씨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이제 예쁘게 좋은 태도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절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는 것을 존중할 줄 아는 이 마음씨, 이 배려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곰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와 B 입장에서 바라볼 때의 이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자, B 입장에서 서서 이 글씨, 단어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A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문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이 반대로 문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A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A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곰이야, 문이지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B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문이야, 곰이지 라고 서로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배려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각자 상황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내가 놓여 있는 이 처지나 상황에 따라 이제 태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름과 틀림은 다릅니다. 다름은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고, 틀린 거는 내 말이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건 곰이지 당연히 어떻게 문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반박하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다름에 대한 이해,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자세가 우리는 꼭 반드시 갖춰야 되는 좋은 배려,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잘 듣기, 경청하기인데요. 잘 말하는 것만큼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듣는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의 말 속에 숨어있는 느낌이나 의미, 행동 등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 참 이해가 되고 공감된다 등등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을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청을 보시면요. 들을 청이라고 해서 눈과 마음도 같이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냥 반드시 그냥 귀로만 듣는 이제 소리에 대한 경청이 아니라 귀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라고 해서 들을 청,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긴 하지만 눈을 마주치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고 또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저 사람의 말 속의 의도를 이제 찾아내면서 이런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듣는 거. 그게 바로 잘 듣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잘 듣는 사람의 태도는 완벽하지만 만약에 잘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이 잘 말하기의 사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학습에 긍정 언어 바로 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한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못하는 눈 가리고 공 던지기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 받기 게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 던지고 받고 이 이제 양측 다 이제 입장이 있는 그런 게임이긴 한데요. 이 게임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EBS 이제 다큐프라임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실험에는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공 던지고 받는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는 아이는 눈을 가리고 공을 받고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로 공을 받아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 던지는 사람은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이제 아이 바구니에 공을 던지면서 아이가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말로써 설명을 전달을 하는데요. 둘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명의 부모와 아이의 그 대화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정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이 있고 또 긍정어 혹은 정말 객관어를 사용하는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 던지고 받기 게임의 이 스코어, 공이 과연 몇 개를 받아내는가, 이 결과값을 봤을 때 그 언어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공을 많이 받아낸 아이의 부모는 굉장히 긍정어를 주로 쓰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 옳지, 옳지. 조금 왼쪽으로. 옳지, 옳지. 와, 잘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줍니다. 그래서 공을 굉장히 많이 받아내게 돼요. 그걸 바로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면 공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어 보이는 이제 팀도 있습니다. 이제 공이 이제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봤더니 굉장히 부정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니, 거기 아니고, 다 나가겠다. 이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튕겨서 나가겠네 하면서 계속 부정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말을 굉장히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평상시에도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목적 있는 말하기를 할 때 평상시 주로 쓰는 습관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반복적인 그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아이의 사기가 저하된다던가 그런 낙인 효과처럼 우리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심리적인 효과처럼 계속 흥미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에서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안 된다라든지 틀렸다라는 그 말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긍정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실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긍정어의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었고, 그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발휘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타인에게서 행동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이 평상시에 내 마음가짐이나 긍정어, 이런 습관어가 어떻게 표출되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메라비안의 법칙은 우리가 많은 이제 이미지 이론에서 한 번쯤은 쓰였던 이런 이론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약간의 그 방향성이 다르게 해석이 됐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에서 뭐 첫인상 중요성, 그리고 시각적인 외모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메라비안의 법칙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한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 이미지 메이킹 지도자로서 이 시각적인 외모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오류가 없도록 이제 기본 이제 탄탄하게 도출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할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이 메라비안의 법칙은 대화에서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 된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 이제 표정도 포함이 되겠죠. 55%, 그리고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각적인 이 부분이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결과값이긴 한데요.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 메라비안이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 학자의 이름입니다. 메라비안은. 근데 이 참가자들을 여러 명을 두고 이제 9가지의 단어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요라는 단어를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는 바로 이 이제 좋아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이제 실험 이제 예시로 좋아요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기쁘고 좋고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표정으로 그리고 목소리는 또 화내면서 좋아요 라고 이제 얼굴과 이제 목소리와 그리고 언어가 일치하지 않게 했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요를 표현하는 표정이나 목소리 그리고 언어가 일치하게 했을 때,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 사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좋아요 혹은 이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한다던가 혹은 화낸다던가 좋아요 한다던가 뭐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게끔 시각적인, 청각적인, 언어적인 부분들을 다 다르게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단어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목소리나 이제 표정이나 이런 언어적인 거를 실제로 좋아요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이 조금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좋아요라고 했을 때 정말 좋아요에 가까운지 혹은 조금 좋지 않은 이런 조금 언짢아하는 것에 가까운지 결과를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은 조금 더 언짢구나 라는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표정에서 이미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을 내비쳤다면은 저 사람은 지금 싫구나 라고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 상태를 평가할 때 시각적인 표정 부분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많은 5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이 언어에서는 좋아요라고 했지만 만약에 청각적인 이 음성에서 좋아요 라고 짜증 섞인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좋아요 라고 하는 건지 혹은 좀 짜증 나는데 좋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미 짜증이 났구나 라고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보다는 청각적인 요소에 이 38%가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 다음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7%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어떤 표정과 어떤 음성으로 이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 상태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는요, 바로 신체 언어, 표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동작, 그리고 그 사람의 용모, 복장, 자세, 청결, 이 많은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여진 이 부분들이 55%를 차지하는 것이고, 청각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목소리나 톤이나 크기, 또 호흡, 억양이나 속도,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짜증났고 그냥 화났고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의 그 느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속도, 말의 속도도 중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조금 마음이 급하구나. 혹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얘기하고 가려나 보다 등등 이런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면 굉장히 말을 느긋하게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조금 마음이 이제 차분할 수 있겠구나. 혹은 많이 좀 느리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청각적인 요소에는 톤도 들어가 있고 목소리의 이제 크기 그리고 호흡이나 억양, 속도도 들어가 있는 점을 이제 이 요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에는 말의 내용이나 전문 지식, 그리고 숙련된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고루 갖췄을 때, 조금 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확도를 높인다던가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각적인, 청각적인, 언어적인 부분에만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보다는요,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상대방의 웃는 얼굴로 호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 표정의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뒤샘 미소를 이제 말씀을 드릴 사례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뒤샘 미소라는 건요, 진정한 미소라고 해서 진짜 웃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웃게 되면 상대방이 감동하게 되는 계기들도 있죠. 그런데 이 반면 가짜 웃음, 인위적인 웃음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좀 가식적인 웃음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에서 뒤샘 미소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뒤샘 미소로 상대방에게 잘 호감적으로 호의적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뒤샘 미소의 반대어로는 페남 미소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남 미소의 페남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팬 아메리카 항공사에서 이 직원들이 너무 인위적인 미소를 많이 이제 표출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웃음을 봤을 때 페남 미소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유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페남 미소는 거의 이제 거론할 일은 없긴 하지만 뒤샘 미소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 뒤샘은 바로 이제 신경학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요. 19세기 프랑스 의사이자 신경학자인 기욤 디센의 이름에서 유래된 미소입니다. 얼굴에는 모두 44개의 근육이 존재합니다. 음식을 씹는 턱 근육을 포함한 4개와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근육 40개가 합쳐져서 얼굴에 근육을 쓰게 되는 건데
우리가 표정을 풍부하게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표정을 굉장히 무뚝뚝하게 정말 좀 너무 무표정인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도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뒤샘미소에서 알아야 될 거는 뒤샘미소는 정말 풍부하게 이 얼굴 근육을 다양하게 잘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웃음, 진정한 웃음을 표출을 할 때는요. 눈가에 주름이 지면서 눈도 반대 모양으로 웃게 되고요. 그리고 광대가 올라가면서 입꼬리 또 올라가고 그리고 얼굴 옆에 근육들을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표정을 짓는데 풍부한 표정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중요한 이 진정한 미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뇌는 웃지 않은 얼굴보다 웃는 얼굴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에서 호감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샘 미소, 진정한 미소를 장착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이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 혹은 이 사람에게 호감을 표출하고 싶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정말 진정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뒤샘 미소, 진짜 웃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뒤샘 미소는 전두엽의 안화, 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서 호호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는 나에게 우호적인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구나. 저 사람과 조금 친해져 볼까 하는 계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진정성을 느끼고 중요한 계약을 성사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호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게 후광 효과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미소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거야. 혹은 이 사람과 정말 뭘 해도 잘 되겠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해야겠다. 등등 이런 판단에도 영향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미소를 잘 구분하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1번에 AB, 2번에 AB 이렇게 번호마다 AB로 나눠져 있는 표정을 보시고 어떤 게 진짜 미소인, 뒤샘 미소인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정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답은 몇 번이겠구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드리고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A, B 중에 사실 정답은 매우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중에 진짜 미소는요, 바로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은 근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도 웃고 그리고 입꼬리도 올라가면서 이제 입가 옆에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옆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진정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여성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을 살펴보면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살펴보면은 A에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름을 이제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눈이 진짜 웃고 있는지 그냥 가짜 웃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표정을 봤을 때 정답은 A고 그리고 3번을 봤을 때는 B가 정답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인물을 봤을 때는 너무 쉽죠.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미소는 B. 그리고 5번을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정답은 A입니다. 입꼬리는 B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한방 웃음은 사람마다 표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눈도 같이 웃고 이제 얼굴 전체가 같이 웃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봤을 때는요. 1번은 A, 그리고 2번은 A, 그리고 3번은 B, 4번은 B, 그리고 5번은 A의 정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뒤샘 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심리 효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행동 이미지라고 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이 행동,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동조성이라는 건데요. 이 동조성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의식적으로 행동을 일부러 연출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정말 동조성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무의식 행동이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어울릴 조, 성질, 이제 한자를 써서 한 가지로 어울리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미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과 벽을 두지 아니하고 또 잘 어울리는, 둥글둥글 어울리는 성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에서 남과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고 같은 거죠. 그리고 사회나 집단 행동이나 응집성 정도의 비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응집성이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동조성도 강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3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서 그 집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진행했던 실험 중에 EBS에서 진행했던 실험 중에 세 사람이 강남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많은 그 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막 향하면서 하늘을 동시에 나타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 보거나 혹은 뭔데 뭐가 있나 봐 라고 하면서 동조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3의 법칙, 동조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그 관심을 끌게 되고 그리고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걸 바로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회 집단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인성호, 같은 말인데요. 3인성호는 사람 셋이면 호랑이로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응집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될수록 동조성도 강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조성은 어떻게 이미지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컨설팅을 해줄 때 고객이 신입사원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 중에 이 사회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에 어떻게 잘 어울리게 되는지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론처럼 사람들과 벽을 두지 않고 잘 어울리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어떻게 잘 빠르게 적응하고 거기에 녹여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동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미지로 표출을 할 때는 만약에 윗사람이 어떤 지시나 어떤 회의를 얘기를 하시면서 회의에서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용을 전달할 때 고개를 같이 끄덕인다던가 혹은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를 한다던가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그런 행동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동조성과 어울리면서 빠르게 집단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조성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일부러 의식적인 행동을 표출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행동 이미지, 바로 언어 행동 이미지와 또 비언어 행동 이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심리인 동조성을 살펴보면서 이번 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